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명절도 잘 보내셨죠? 명절 끝나자마자도 강추위가 와서 지난주에도 추웠는데 오늘도 꽤 춥게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셨고,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가 남았습니다. 일부 남았고, 그다음에 상임법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상임법은 주임법과 유사한 점이 많으니까 비교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590페이지 하시죠. 590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부터 할 차례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똑같이 양쪽에 다 있는 제도예요. 다 있는 제도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하느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가능해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안 돼요. 기간 중에는 안 되고,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등기를 신청하느냐? 아직 이 보증금을 돌려가지 못한 상태에서 방을 빼버린다. 주민등도 옮겨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대항력 상실, 우선 변제권도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안 돌려주고, 그리고 이사는 가야 되겠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등기라도 해놓고 나가자,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만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해요. 원래 등기는 공동신청이잖아요. 이건 단독 신청해요. 자, 효력이 중요합니다. 1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었다면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말을 써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더 빨라요. 자, 대항력, 여기 우선 변제권, 여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라고 해볼게요. 자,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자는 대항력 취득, 우선 변제권도 취득해요. 근데 대항력은 있었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었다. 그러면 대항력 있었던 건 어떻게 되고? 유지가 되고, 없었던 건 이게 생겨요. 그럼 둘 다 있었다. 둘 다 있었던 사람이라면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만 있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 없으니까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 들어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 등기가 된 이후에요. 등기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는 없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임차인은 방 뺐잖아요. 뺐는데 거기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공간에 소액 임차인이 둘이 되면 선순위를 해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만 인정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 등기 효력도 1번과 2번을 준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임대인에게 가서 그래요. 아니,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왜 안 돌려주시냐고. 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겠다고 혼자서. 어차피 비용도 임대인 당시 내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임대인이 그러지 말고 둘이 같이 공동 신청하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민법 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 등기를 둘이 공동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랬어도 1번과 2번을 똑같이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그럼 항고할 수 있다.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이 비용은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 우리 지난주에 금융기관이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는 제도 공부했었잖아요. 그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대위해서 가능하다. 6번은 판례인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는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게 동시행이다 하면 틀려요. 동시행 아니고. 왜냐하면 임대인은 이미 이행 지체에 빠진 상태잖아요.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게요.
자, 가끔 잘 출제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었고, 존속기간 갈게요. 최단 기간 몇 년 보장한다? 2년. 2년.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2년으로 본다. 다음은 두 번째 주 중요하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1년이니까 나 살고 나갈래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1년 더 주장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임차인 자리에 임대인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1년 계약을 했다 이거죠. 자네 1년 계약을 했구나. 1년 다 됐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1년, 2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2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자, 묵시적 갱신 갑니다. 법정 갱신이라고도 하고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하고. 자, 임대인은 어때요?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기간이 끝난 때 6월부터 1개월까지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자, 임차인은 언제까지?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누가 더 유리해요? 임차인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은 1월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2번 법정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자동 연장된다고. 다음은 이기연체. 의무를 현재 위반의 임차인 적용하지 않는다. 월세도 안 내는 임차인이라 이거지. 그런 자들에게 법정 갱신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고요. 3번 갱신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일방적 통지 누구만 된다고요? 임대인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임차인만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한번 동그라미 1, 2, 3번 보셨는데 거기 숫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숫자 6개 다 구멍 뚫어가지고 시험에 낸 적도 있어요.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은 1월 전까지 2년으로 본다. 그 다음 언제든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석 달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가시고 차임의 증감 청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 줄은 그 얘기인데 증액만 조심하면 돼요. 증액은 얼마 초과할 수 없고 20분의 1, 5% 초과할 수 없고 한 번 증액 후 1년 이내 하지는 못한다. 20분의 1 숫자 외우셔야 되고 한 번 증액 후 1년 이내 못한다. 2번 이거 중요하죠. 위 규정은 뭐냐면 위 규정이란 한 번 증액할 땐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한 번 증액했으면 1년 이내 증액 청구를 못한다.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데 한해 적용되고 그 다음 중요해요.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세 계약을 했는데 1억이다 이거예요. 1억. 1억이면 한번 이제 계약을 했으면 얼마 지나야? 1년 경과해야. 1년 경과해야 5%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500만 원 되겠죠. 또 1년 경과하면 또 5% 증액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처음에 2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년 계약을 했으면은 이제 한번 1년 만에 했고요. 2년째 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이 끝나기 얼마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럴 게 재계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 번에 3천 올려주세요.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재계약을 할 때는. 재계약을 할 때는.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증액되는 경우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나와요 시험에. 자, 동그라미 3번이 이번에 개정돼서 우리 첫 시험인데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말해요. 이럴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다음 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둘 중에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임차인이 유리한 쪽이니까. 근데 첫 번째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써 있는데 연일할 숫자 외우셔야 되고 연일할이면 10%예요. 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이에요. 저번에 곱한 비율이었다가 더한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곱한 거, 더한 거예요. 3.5%를 더하라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일할이면 10%고요. 이걸 적용하거나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금리에다가 더하기 얼마? 3.5%. 자, 이거 둘 중에 어떤 걸로? 낮은 것을 한다 이거예요. 좀 계산하기 쉬운 걸로 해볼까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보면은 2.5%, 3.5% 더하면은 6%잖아요. 6%. 이 둘 중에 낮은 걸로 하랬으니까 이제 오른쪽 걸로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 현재 5천에 살아요. 5천에 사는데 이거를 전세 보증금은 2천으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월차임 얼마로 내기로 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 돌려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 돌려주는 금액에다가 얼마 곱하라고? 6% 곱하라고요. 곱하기 6%를 곱하면은 180만 원이 되죠. 180만 원. 이게 1년치 차임이에요. 이게 연일할 또는 기준금리 여기다가 3.5% 더한 거거든요. 연 6%니까 이거를 12달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느냐? 15만 원이 되죠. 15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당 약 5만 원 정도 꼴로 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1,000만 원당 10만 원 정도로 월세 받았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금리를 무려 12% 적용한 거죠. 12%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세 5천인데 월세를 바꾼다 이거예요. 은행에서 3천만 원 빌려가지고 임차인에게 돌려주죠. 돌려주고 월세로 내라. 이럴 때 뭐 은행 금리를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해봐야 한 5%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 12% 받게 되면 7%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로 바꾸는 게 유리한 거지. 그래서 너무 과하다 해서 이렇게 개정한 거예요. 10%를 하거나 기준금리가 있으면 기준금리 더하기 3.5 둘 중에 낮은 걸로 해라.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이걸로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6 적용하면 한 달에 예전에 1,000만 원당 10만 원 꼴이었다가 1,000만 원당 5만 원 꼴이 됐어요. 지금. 이 반전세 있잖아. 반전세. 3천 올릴래 월세 30 올릴래 이런 식이었다가 3천만 원 올려줄래 아니면 월세로 얼마 낼래 15만 원 낼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숫자 외우셔야 돼. 일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둘 중에 어떤 거? 낮은 걸로. 자, 동그라미 4번도 잘 익혀두세요. 최근에 만들어진 조문이니까. 임차인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했으면은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려운 말 아닌데 새로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최근에. 자, 연결 4번 임차권 승계 갑니다.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 보통 흔한 사람은 아니에요. 상속권자 없다고.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다 없다는 거예요.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는데 그 주택에서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민법상 상속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주임법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2번에는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게 상속권자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상속권자가 나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있었다. 그자면 이촌인의 친족과 그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권자가 나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하면은 사실혼 배우자는 방을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니까 상속권자가 나가 살면
그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는 자와 공동으로 승계하는데 그 상속권자는 2촌 이내로 하자 이거예요. 2촌 이내로 하자고. 그래서 나가 살면 공동 승계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요? 나가 살면 공동 승계한다. 같이 살면 상속권자가 승계하면 되잖아요, 그냥. 네. 2촌이면은 뭐 위로 2단계, 아래로 2단계에다가 형제까지를 말하죠. 형제 자매까지. 자, 네, 3번.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은 승계하지 않는다. 네. 1개월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요? 1개월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승계한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좋아요. 자, 오른쪽에 표준계약서 사용 우리에게 첫 시험이에요. 이거 첫 시험. 작년 11월 30일 날 시행된 조문이잖아요. 자,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일단 서면 계약을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한다고요. 다만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괜찮다. 상관없네요. 일단 원칙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서식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요. 법무부 장관 자료 주시면 돼요. 국토부 장관 틀려요. 일단 상임법까지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법무부 장관.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 이따가 그분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의로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2017년 올해 5월 30일에 시행되는데 제 생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제도로 생각하진 않아요. 시험거리로는. 그리고 양이 꽤 많아요. 이게 법률만 든 게 이 정도예요. 법률만 넣어도 599페이지까지고 나중에 대통령제까지 또 새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제목 자체로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어떤 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제도죠, 앞으로. 그래서 이때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읽어보면은 두 번째 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다 만든 게 아니라 구조공단의 지부에다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죠, 시도. 특광도, 특시, 특도. 시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도 있다고. 네.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다가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꼭 둬야 되고 꼭 두는 거예요. 각 시도에는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도 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맨 위에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또 30명 이하 위원 구성한다고. 5명, 30명. 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시고 자세히는 뭐 읽어보지 마세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 주임법은 마치겠습니다. 주임법 마치면 이제 상임법으로 가겠습니다. 상임법은 599조. 599로 가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은요. 역사를 좀 처음에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2002년 11월 1일 날 시행됐어요. 한 15년 가까이 됐죠. 2002년 11월 1일 날 시행됐다. 상임법 시작합니다. 일단 목적합니다. 목적. 당연히 민법이든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게 보장이었지.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적용 범위. 당연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금 임대차에 적용한다. 알아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상인법의 보호를 아예 받지 못해요.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 뭐 종교단체 있죠. 뭐 교회나 또는 절이나 또는 자선단체, 향후회, 동창회, 해병대 이런 사무실은 적용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적용을 받는다. 예. 꼭 전부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보호된다는 거예요. 자, 환산보증금 제도가 또 중요한데 이 법은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금을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뭐 별거 없고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옛날에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 비슷하죠.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걸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이 금액이 다음 표에 그 색칠된 부분이 있죠. 표의 금액 이하일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서울은 4억 이하. 우리 지난주에 그 주임법에서 소액 임차인 할 때 있죠. 거기에 유사해요. 서울만 얼마? 서울만 4억이다. 4억이야. 그리고 과밀억정권료. 수도권종 과밀억정권료가고 광역시 중에 어디만? 인천만. 3억이야. 3억이야. 나머지 광역시. 그다음에 용인, 안산, 김포, 광주 또는 뭐 용산, 포주 해도 돼요. 용인, 안산, 김포, 광주 2억 4천 이하.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밖의 지역, 기타 지역과 광역시 군지역, 몽진군, 강화군 이런 데 있죠. 1억 8천 이하.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환산보증금 제도가. 자, 이 금액 이하일 때 상인법 전체를 적용받아요. 이 금액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요. 서울이다. 서울인데 보증금이 1억이래요. 1억. 월 차임이 300이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100을 곱해서 더하면 딱 얼마? 4억이죠. 4억 이하일 때 이때는 상인법의 전부를 적용받는 거예요. 법 전체를 다 적용받는 거예요. 네. 숫자를 외우셔야 돼. 4억 이하, 3억 이하, 2억 4천 이하, 1억 8천 이하. 4, 3 빼기 6천 빼기 6천. 해보세요. 시작. 4, 3 빼기 6천 빼기 6천. 3등하고 4등은 수도권은 없어요. 수도권은 다 1등, 2등을 다 차지해요. 네. 광역시 중에 인천만 2등, 나머지 광역시 군지역은 4등. 인천은 몸뚱아리는 2등이랬죠. 팔다리는 4등이고 나머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부 다 용인, 안산, 김포, 광주, 용산, 포주 2억 4천 이하, 나머지 1억 8천 이하. 4, 3 빼기 6천 빼기 6천. 좋습니다. 이렇게 1억에 300 이하, 이 정도 이하이면 상인법 전부를 다 적용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보증금이 1억이다. 보증금이 1억인데 월 차임이 400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환산보증금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었잖아요. 4억을 넘으면 자, 상인법이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고 적용받지 않는 부분도 따로따르게 나눠집니다. 이게 아까 제가 역사를 좀 발휘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2013년입니다. 2013년하고 2015년인데 연도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여기는 8월 달쯤이고 여기는 5월 달쯤이에요. 그 2013년 8월 13일일 겁니다. 아마 8월 13일 이전에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을 넘었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상인법 전체가 더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좀 특이한 제도예요. 주임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주임법 아까 우리 공부하면서 혹시나 주임법에서 보증금이 얼마를 넘으면은 주임법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 이런 제도 있었나요? 그런 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서 보증금이 수십억이야. 수십억의 보증금을 들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생겨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도 있고 2년 보장 다 보호받습니다. 다 보호받는데 근데 상임법은 2013년 8월 13일 이전까지 환산보증금을 넘었잖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상임법의 전부를 다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세한 상인 위주로만 보호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처음에 취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었냐면 예를 들면 대항력도 없어. 대항력도. 사업자 등록을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 다음날 생기는데 환산보증금 초과되면 세무사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도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요. 또 확정일자 찍어도 오섬전제권 없어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 환산보증금을 넘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찍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주임법관 주택은 임대차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찍는데 그 상임법은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가지고 이제 확정일자를 따로 받거든요. 따로 받는데 그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아예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없어요. 계약갱신 요구 제도는 뭐냐면 주임법인 없고 상임법에서 있는 5년 영업권 보장제도 한 번씩은 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 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5년의 영업권 보장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처음에 2년 계약을 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2년이 다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나 5년 범위 내에서 더 할 수 있으니까 나 1년 더 할래요. 2년 더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은 임대인은 정당 이유 없이는 들어줘야 되거든. 들어줘야 되는데 환산보증금을 넘잖아요.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그런 제도가 아예 없다고. 그런 제도가 아예 없어. 아무튼 그랬다니까. 다시 2013년 8월 13일 이전에는 환산보증금을 넘잖아요. 넘으면 상임법 전체가 다 적용이 안 됐어. 전체가 적용 안 되니까 이거 완전히 그 임대인이 갑이에요. 임대인 갑. 임대인이 갑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계약기간 2년 다 돼가요. 2년 다 돼갑니다. 보증금이 월차임이 한 300대요. 근데 임대인이 뭐래요? 이 동네 요즘에 장사 잘 된다. 많이 뜬다. 월세 300인데 우리 이제 재계약 다가오잖아. 재계약하니까 다음 달부터 500 하자. 500. 법 적용, 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1억에 400, 이게 환산보증금을 넘었을 때는 상임법의 전체를 다 적용받지 못하다가 2013년 8월에 상임법 개정을 해서 계약갱신 요건, 계약갱신 요구권 이걸 하나를 인정합니다. 자, 환산보증금을 뭐 하는 사람? 초과하는 사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건 딱 하나를 인정해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 좀 몇 달 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가수 리쌍이 그 샀다는 그 논현동에 그 4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그 1층에 그 쫓겨났던 임차인 있잖아요. 그 뭐 하는 집이었더라? 곱창집. 곱창집. 그게 가게 이름이 우장창창이었던데. 그 친구들 덕분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때 그 당시 그 친구들이 뭐 그 사회적으로 좀 시끌시끌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건물주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 그 맘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맘상모라고 했어. 맘상모라고 하는 걸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아니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우리는 5년 보장권도 없냐. 환산보증금이 넘었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 당연히 환산보증금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아니 우리 어떻게 이런 제도도 없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으쌰으쌰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친구들 덕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죠. 현재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에게도 드디어 월 인정한다.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한 게 2013년이에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환산보증금이 넘잖아요. 이게 계약갱신 요건도 없어. 무조건 임대인 콜 해야 돼, 콜. 네. 처음 2년 계약을 했어? 더 하고 싶어? 그럼 더 내. 그러면 월세 더 더블로 올려주든가.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딱 하나 인정했어. 하나. 딱 하나 인정.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뭐도 없어. 대항력도 없어. 확정 우선 변제권 다 없고요. 다 없고. 그러다가 2015년 재작년 5월 13일자로 환산보증금을 뭐하는 임차인,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인정하는 게 생겨요. 그때 뭐가 생겼느냐. 대항력 인정할게. 대항력. 그렇지. 사실 계약갱신 요건 인정했다 이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다 돼갑니다. 그래서 나 3년 더 할래 할 수 있잖아요. 3년 더 할래 하려고 했더니 건물주가 바뀐 거야. 건물주가 바뀌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막 있으나 마나 이것도 이게 또. 이 거꾸로 이걸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나쁜 짓인데 이게 사실은 그 환산보증금이 넘으면 그 임차인들에게 대항력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 공인중개사들도 이거를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이 건물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해요. 이 건물 사시라고. 이 건물 사시면 거기 여기 있는 임차인들 전부 다 대항력 없다고. 대항력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다 쫓겨나는 거지. 보증금은 못 받는 거지 뭐. 그건 챙겨주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래서 그 권리금도 다 못 받는다고. 그 당시에 권리금 보호제도도 없었으니까. 권리금도 못 받고 다 쫓겨나는 거라고. 사장님이 지금 얼마 투자하지만 그 회사는 돈이 상당하다고. 사장님이 다 권리금 받으시면 된다고 지금 여기 얘를 다 쫓겨나고 다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만 인정하면 되겠냐? 이것도 인정해야지. 그래서 2015년 5월 13일자로 드디어 대항력도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때 이제 권리금 보호제도를 신설하거든요. 권리금 보호제도가 재작년에 만들어집니다. 신설하면서 이것도 같이 인정한다.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다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몇 가지가 돼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봅니다. 다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합니다. 이 법은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건 보증금 더하기 차익 곱하기 100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억에 300이면은 4억이니까 이렇게 4억 이하가 된다면은 상인법 전체를 다 적용받는다. 적용받고 환산보증금이 이렇게 5억, 1억에 400처럼 5억처럼 4억을 넘어버리면 원래는 상인법 전체가 다 적용되지 않았다가 법의 개정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보호가 됐다. 2013년 8월자로 이제 계약갱신 요건 인정됐고 재작년에 대항력이나 권리금 보호제도 이런 것도 함께 인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양거라 3번 여기가 중요한데 환산보증금이 뭐 되는 경우 제목이 초과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도 적용되는 규정이 1번 제목이고 오른쪽에 2번 제목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이렇게 제가 나눠놨단 말이에요. 일부러. 자 다시 왼쪽 시작합니다. 600페이지 맨 밑에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동법이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다음의 내용은 적용된다. 저 오른쪽 대항력 인정하겠다. 재작년 5월 13일자로 이게 시행된 거예요. 심지어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이 환산보증금 초과 말이에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 대항력 보호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재작년 5월 13일 이후로
새롭게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게만 적용한다고 한 거예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뭐하기 아까워요. 이게 주는 것이. 상위법처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그래요. 어지간히 주기 싫은 거예요. 환산보증금 초과는 임차인은 미운가 봐요. 부자 임차인인가 보지. 아무튼 싫은가 봐요. 그래서 어지간히 주기 싫은 거야. 자, 동그라미 2번 계약갱신 요건 인정하겠다. 이거는 4년 전부터 인정됐고, 다음 3번 계약갱신의 특례라고 써 있는데 사실 특례는 임대인에게 특례입니다. 이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일 때는요, 당사자는 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 그 밖의 부담, 경제적 변동 등을 고려해 차임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따 이 단원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환산보증금 범위 내 4억 이하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어요. 임대인은 9%까지 증액 청구할 수 있어요. 9%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 1년 더 할래요.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들어줘야 돼. 그 대신 9% 올리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환산보증금을 뭐 했다? 초과했어. 초과하게 되면 임차인이 나 1년 더 할래요. 그 임대인이 이번에 많이 올랐더라. 아이고 월세 500인데 다음 달부터 그냥 700 하자. 이런 식으로. 800 하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임대인에게 유리한 거라고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이게 좀 약간 너무하죠. 이게 상임법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부터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2013년 8월 13일 이전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임법 전체가 다 적용 안 됐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어딨어. 이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그럼 법으로 보호를 안 해줘도 되는 임차인이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등기를 해야만 된다는 건데 등기도 안 해줄 텐데. 주임법은 모든 임차인 다 적용하면서 그래서 상임법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많아요. 이거. 환산보증금 제도 없애자고.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다 적용하자 이거야. 이것도 다. 이렇게 하자는 움직임이 많은데 아무튼 이 상임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많다. 그리고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임대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법이다. 임대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법이든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좀 산발하다 말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권리금 보호 규정 인정한다. 3기까지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원래 민법은 2기잖아요. 2기인데 상임법은 3기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해주겠다고. 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상가금 임대차 계약서, 상가금 임대차 표준 계약서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박스는 대항력 있다. 대항력 있고 계약갱신 요건 있어.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 이런 걸 또 인정한다고. 인정하며 그 다음에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권장 이런 내용들이고 반가로 2번 가볼게요.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위 1번 내용만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중 서울에서 보증금 1억이다. 월차이면 400이다. 이 임차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이런 걸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넘었네. 좋아. 임차인은 아까 이것만 적용되네. 그래 아래는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추고 계약세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억에 400이야. 환산보증금이 넘었어요. 그럼 이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특별히 그럴 이유가 뭐 있어? 아니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경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뭐하게 아까워서 뭐하게 아깝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 걸 어떻게 그냥 기억해야 돼 이거. 환산보증금 초과 뭐가 없다?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 없다.
또 당연히 확정일자 제도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 제공 규정 없고요. 적용 없고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제도도 없지.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없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없다고. 없는 거 좀 특이한 거죠. 어차피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우선 변제권 없고요. 최단기한 1년 보장권도 없고요. 묵적 갱신 다 없습니다. 차임 및 증감 청구권 100분의 9로 제한하는 거 다 규정 없습니다. 다 적용 없고 월차임 전환할 때 산정률 제한 이것도 다 적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위에 있는 박스에 적용되는 거. 대항력이 있어. 또 계약갱신 요구권 있어.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권장. 다시 해볼게요. 대항력 또 계약갱신 요구권 좋아. 또 권리금 보호 규정 그렇지. 3기 연체 해지 또 표준계약서 권장. 이런 여기까지 적용이 되고 환산보증금 넘으면 이거 말고는 적용이 안 된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에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다 없다. 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현재까지는. 이런 제도는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만. 뭐 드린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예.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임대차,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기간이 무제한. 그러니까 임차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법에 정해진 하자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나 더 할게 요구하면 계속 무한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무한대로 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으로 볼 때는요. 내가 쓰려는 것보다는 임대를 내서 차임받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었다면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죠. 현재 이 계약갱신 요구권 5년 보장 제도도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5년 너무 짧습니다. 사실 장사가 잘 되는 곳일 때 계약갱신 요구를 원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쪽인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임차인이 나 3년 했고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더 하고 싶다고. 네. 그랬더니 임대인이 월세 지금 200인데 법적으로 하면은 9% 18만 원밖에 못 올리잖아요. 근데 다음 달 300 하자고. 300 하자고. 그랬더니 임차인이 왜 그러시냐고. 나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다고. 그러니까 9%까지만 올릴 수 있으니까 9% 올리자고. 근데 임대인이 나도 안다고. 나도 아는데 갑자기 이 동네 많이 올랐는 거 어떡해. 다음 달부터 300 하자고. 안 하면 나 2년 있다가 당신이랑 재계약 안 할 거야. 이렇게 나가면 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짧잖아 5년이. 아까 3년 써먹었잖아.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지금 300 올려주지 않으면 나 2년 있다가 자네랑 재계약 안 한다고. 이렇게 나가보니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거 해줘야 되지 어떻게. 네. 자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일시사용임이 명백하면 법 적용하지 않는다. 밑에 주임법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강행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대항력 그 강행 규정 그 판례도 있죠. 판례도.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 이는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 임차인이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 최근 판례도 있습니다. 자, 대항력 갑니다. 대항력은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다 적용하는 거 아시죠? 자, 등기 없어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 생긴다. 다음 날이야. 그날 아닙니다. 다음 날. 다음에 2번 양수인은 임대인 집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핵심 판례에 좀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1번은 한 층에 뭐 여러 개의 선포가 있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한 층에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됐을 때 그 임차인의 위치를 정확히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법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부를 임차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도면 첨부라고 되어 있어. 도면. 그래서 이때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면 첨부 안 하면 대항력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일 때. 자, 2번은 뭐냐면 2번은 1순위 가등기 있어요. 1순위 가등기. 그 다음 2번에 임차인 대항력 갖추었는데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가 되었다. 본등기 됐을 때 임차인은 이 본등기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거네요.
본등기는 임차인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고 중간 실효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에요. 대항력 없다고.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인 경우에는 대항력 갖추었어도 본등기한 이차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번. 폐업 신고를 했다가 똑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다로 써 있잖아요. 알아보니까 이 6개월 이내 폐업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사업자 등록 내면은 기존에 똑같은 사업자 등록과 상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호로 할 때는요. 똑같은 상호로 다시 하면은 같은 사업자 번호를 준대요. 그랬을지라도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일단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자 등록 마친 갑입니다. 갑은 현재까지 보면은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데 갑이 전대차 등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거예요. 이게 사업자 등록 내자마자 영업 개시도 하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갑의 사업자 등록은 이 법에서 상가 임대차 공시번호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다. 갑의 사업자 등록으로는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서 오른쪽에 그 갑이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가?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5번은 뭐 최근 것 중에 하나인데 읽어볼게요. 일단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 양도되다 건물이 팔린 거예요.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거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기존의 종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의사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지 않는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상인법 나머지 내용을 다 마치고 경매 부분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잠시 뵙겠습니다.